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빈자의 친구이자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교황의 선종 소식에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나 용의자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을 범행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공판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급변해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침 7시 반에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해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시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교황청 발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1일 아침 7시 35분 선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교황은 전 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과 용기, 보편적 사랑을 갖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라고 가르쳤다면서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교황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해서 활동을 재개했는데 병세가 다시 악화한 거였다고 봐야겠네요. 앞서 교황은 지난 2월 호흡기 질환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38일 입원 기간 몇 차례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이후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돼 지난달 23일 퇴원한 뒤 바티칸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진이 최소 6주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교황은 지난 6일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곤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20일 일요일 부활절 대축일엔 이탈리아를 찾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비공개 회동했고 이어 성 베드로 광장의 신자들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갑작스레 선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각국의 애도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고요? 먼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교황은 겸손함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톨릭 교회를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중동의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도 교황의 선종 소식 앞에선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촉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인물이라고 칭송했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크렘린궁이 SNS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교황은 기독교 신앙의 헌신적인 봉사자로 국제적인 존경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1기 때부터 이주민과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교황과 대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각각 교황과 만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로운 안식을 빈다는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이제 교황의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품이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부에서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 이후 세계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현지 시각 21일 오전 11시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해 88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교황을 위한 미사도 거행됩니다.
파리시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뜻에서 에펠탑에 불을 켜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가톨릭 전통이 강한 스페인은 교황을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로마 교황청 앞 성 베드로 광장에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들은 신자들의 발길이 계속됐습니다. 향년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 재임 기간 내내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2014년 방한 당시에도 소외된 이들을 먼저 위로하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6년생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입니다. 21살 되던 해 심한 폐렴에 걸려 폐의 일부를 잘라내고 겨우 목숨을 건졌고 이후 예수회에 입회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3년 남미 출신 최초의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평생 가난한 이를 돌본 성 프란치스코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선 가톨릭 내부 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즉위 당시 성직자 아동 성추행으로 가톨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자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해결에 나섰습니다. No puedo dejar de manifestar el dolor y la vergüenza que siento ante el daño irreparable causado a niños por parte de ministros de la Iglesia. 무엇보다 12년 교황 재임 기간 난민과 빈민, 여성과 아동 등 약자의 삶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구촌 비극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Ho sentito come soffrono ambedue. Le guerre fanno con questo. Ma qui siamo andati oltre le guerre. Questo non è guerra già. Questo è terrorismo. 지난해엔 고령의 불편한 몸에도 역대 최장인 12일간 오세아니아 등 4개국 순방에 나서 종교 간 화합과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역대 교황 가운데 세 번째로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방탄 의전 차량 대신 한국산 소형차를 선택하는 등 소탈하고 낮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유족의 아픔을 달래며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We especially entrust to her all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wall Ferry.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북 의사를 적극 밝힐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 되기 전에 한국 수녀들의 도움을 받는 등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엔 직접 방한했고 국내 대형 참사 때 애도 메시지를 내며 생명을 잃은 슬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어서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3년 아르헨티나 주교 시절 한국 수녀들과 포즈를 취한 프란치스코 교황. 시립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녀를 구하려고 20통 넘게 편지를 썼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 수녀들만 이에 응답해 아르헨티나까지 갔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런 남다른 인연을 바탕으로 교황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나는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우리나라를 찾아 순교자 124명을 기린 시복식을 집전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이 행사엔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은 1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Die 11ª mensis Mai in locis et modis iure statutis cotanis celebrare possi. 4박 5일 빠듯한 일정 중 장애인, 위안부 할머니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사랑과 축복을 듬뿍 안겼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등 대형 참사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배민혁 기자입니다. 4층에서 무섭게 피어오른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한 개동을 휘감았습니다. 아파트 내부도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아슬아슬하게 수색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빨간 불꽃이 이제 막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베란다 있던 이제 샤시가 날아가 버려요. 다 공포에 떨었죠, 이 주민들이. 막 저게 터지면서 그 폭발음이 앞동까지 진동이 났어요. 아침 8시 20분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4층 2개 호실에서 거의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모습입니다. 거센 불길에 창문과 난갈이 떨어져 나갔고 내부는 검게 그을린 채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60대 남성 한 명이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불이 난 집에서 추락한 2명은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 4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숨진 남성이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피의자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윗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방화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자신이 사는 주택가에서 1.4km 정도 떨어진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지난해 말까지 이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아파트 3층에 거주했던 사실을 확인했는데 당시 4층 주민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 2달 전인 지난해 9월엔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2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1월 달 이전에 그 경찰서의 그 기록, 그 사람한테 관련된 기록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몇 달치. A씨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딸에게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 원 지폐를 함께 놔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피의자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이 남성은 아파트로 향하기 전 근처 빌라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10분쯤 전인 아침 8시 6분, 방화 피의자인 6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 골목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직전인 8시 4분쯤 인근 빌라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을 향해 불꽃을 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경찰은 농약 분사기를 개조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한 남성이 화염 방사기로 다른 집을 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 남성이 일대를 돌며 불을 질렀다는 목격담도 잇따랐습니다. 바닥에 놓인 기름통에서 불이 나 빌라 현관이 화염에 휩싸이고 또 다른 빌라 앞에서는 타담한 종이 상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또 담벼락 앞에 쓰러져 있는 기름통에서도 불길이 솟구쳐 바로 옆 건물이 그을렸습니다. 앞에 지르고 여기서 제일 먼저 질렀어. 여기가 여기 유리 이 벽 이거 표가 나잖아요. 여기 찌르고 여기 나가면서 여기도 밑에 다 뿌린 표가 나잖아요. 경찰은 남성이 주택가를 돌며 잇따라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남성은 직선 거리로 1.4k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또다시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남성의 오토바이가 발견됐는데 뒷좌석에는 기름통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피의자인 남성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방화가 잇따랐던 주택가에서는 일부 건물이 그을렸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유일한 방법이었다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2차 공판 시작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첫 공판 때처럼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서 맞은편 검사석을 바라보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했다면서 법정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기피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공판에서 90여 분에 걸쳐 진술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선 주로 눈을 감은 채 진술을 듣거나 이따금 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증인신문 계획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자 이번에도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칼로 요리도 하고 환자 수술도 하지만 상해나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언할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면서 장기 독재를 위한 쿠데타였는지 따져보려면 변호인 측 주장처럼 핵심 관계자들부터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3차 공판을 비롯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최소 서너 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연내 1심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경비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대신문에서 계엄 당시 군에 내려졌던 지시와 자신들의 연결고리부터 차단했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윤 전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을 때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지시가 내려올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조 단장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군이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른바 무지성 집단으로 해석된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명령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도 상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언급됐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김 대대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0수년 전 검사 윤석열이 주목받은 계기가 됐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증인을 상대로 내란죄 구속 여건 가운데 하나인 폭동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1차 경선인 내일 후보 8명 가운데 4명을 추리는데요. 오늘 대권 주자 중 다수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유 진영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른바 보수 빅텐트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을 추리기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저녁 7시 공개됩니다. 빅4만이 살아남는 컷오프가 임박하면서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등 후보들은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지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 후보가 대선 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라며 특히 자신과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나경원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나 후보는 신공항 등을 유치해 TK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약속했는데 탄핵 반대자는 대선에 불참하는 게 맞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도층 호소력이 낮다는 것도 편견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장 정치, 공감 정치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 예정지를 방문한 한 후보는 진영과 상관없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 GTX 전국 확산 공약을, 홍 후보는 노인 연령 70세 상향과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연금 개혁 등 복지 분야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당내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를 의식한 듯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세력을 막기 위해선 자유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해 이른바 보수 빅텐트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1차 컷오프 뒤 사자 대결 등을 거쳐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종국에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리란 게 대체적인 당내 전망이지만 여전히 탄핵 찬반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 모습이 낮은 지지율의 핵심 원인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가 소액 투자자들의 민심을 겨냥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선 경쟁자들 사이에선 이 후보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충청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 부대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투자업계 임원들을 만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꽤 큰 개미 중에 하나였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이 후보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주가 조작 대응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을 키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순회 경선 2위를 달린 김동연 후보는 YTN에 출연해 이 후보의 독주 구도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같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역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한 후보가 그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 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 폐지 후 기소청 설립, 중위소득 40% 수준 최저소득 보장 등 사회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TV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에서 나타났듯 민주당 새 경선 후보는 모두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비방보다는 정책 선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경험을 반추 삼아 이른바 네거티브 경쟁은 본선 경쟁력도 깎아먹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외신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한 걸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종일 술렁였습니다.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내란 수사나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을 비상식이라고 비판해왔던 홍준표 후보. 노코멘트 인터뷰가 알려진 뒤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사로 규정하며 대선 출마가 가능하겠냐고 직격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정부, 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그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극히 비상식으로 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주변에서 출마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당 경선에 집중할 때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경선에 있어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다른 후보들도 노코멘트 발언은 당당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했다고 나를 세우는가 하면 한 대행은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지금은 당내 경쟁에 집중하자며 한 목소리로 한덕수 차출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최종 경선에 진출할 2명이 가려지고 나면 3강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한대행의 3할 5초 등판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그간 한대행 출마를 노욕이라고 규탄해온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한 어조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한대행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가 100년 대계에 영향을 줄 일엔 손도 대지 말라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1.1획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2번씩이나 탄핵당하는 불행한 권한대행의 길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코멘트 발언을 보건대 그의 대선 출마 의지가 아예 없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지지율 등에 따라 등판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인데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건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이제 43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1차 경선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주말 TV 토론회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놓고 설전이 좀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청년 미래가 이슈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합이 이슈였다라고 보니까 결국 그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이 부분이 핵심 이슈일 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어젠더를 세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그 좀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아니면은 뭐 갈등의 갈, 분열의 강을 건너느냐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도부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그 건너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그 3명 3대1, 뭐 1대3 뭐 그런 얘기하듯이 이른바 찬탄 반탄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선이 이루어졌고 그 전선이 하나의 흥행 코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의 생각,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각자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서 1차, 2차, 3차가 걸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동훈 후보와 또 홍준표 후보 사이에도 아주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그 홍준표 후보님의 본인의 소셜미디어 청년의 꿈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경선은 즐겁게, 본선은 치열하게.
결국 내부에서는 약간의 어떤 개그 코드, 사람들의 흥행 코드를 또 하고 또 치열하게 하는 그런 부분 과정에서 또 누구는 이게 B급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 자체로서도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주말 토론회에서는 개그 코드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이번 그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2030 청년이 계획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그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주섬주섬 하시더니만 키도 크신데 무슨 키 높이 구르냐라는 것을 여쭙고 그랬더니만 좀 유치하시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거 뭐 그 생머리냐 뭐 이런 게 뭐 다른 많은 것들을 놔두고 그것이 이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시선을 잡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뒤끝 장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 막히 끝나고 난 이후에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특히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게 B급 질문이네 뭐든 하니까 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캠프에는 B급 인사만 있냐라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한 후보와 홍 후보 사이에 상당 부분 치열한 어떤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또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개그 코드라면 또 개그 코드고 사실 SNS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흥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장외 설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좀 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으로 YTN에서 돌발 영상을 만들었던데 그 이제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동훈, 홍준표 꽁냥꽁냥인데 뭐 사실 국민의힘 경선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딱딱하고 그럴 때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볼거리, 웃을거리 줬다는 점에서는 뭐 약간의 뭐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품격 있는 뭐 토론이라고는 절대 볼 수는 없죠. 그 또 와중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계엄을 2시간의 이제 해프닝이라고 했는데 100번 양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죠. 2시간의 내란이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2시간의 대한민국의 올 스톱,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2시간 동안의 멘붕,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절대 아무리 생각해도 2시간의 해프닝은 절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꽁냥꽁냥 여야 간의 후보를 하지만 국민들은 특히 이 중도층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뭘 가지고서 티격태격하느냐 보다는 계엄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은 곧 계엄에 대한 입장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계엄을 옹호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라는 시각을 놓고 지금 국민 후보를 냉철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중도층이 그 심판의 결과는 저는 이제 표심 이후 여론조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저는 표출될 거라고 봅니다. 네. 8명 모두의 이렇게 토론회가 지나갔습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하기 위한 4강 경쟁이 치열한데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3강 구도 속에서 4위 자리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안철수 후보는 이게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누구 손을 들어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 당에 오시긴 했는데 우리 당 가치에 동의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질문. 특히 나경원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분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네, 치열합니다. 두 분의 설전이.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달면 윤 전 대통령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모렴치의 끝이다. 아주 비난 수위들이 좀 높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같은 조가 됐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한 조였으면은 아마 그 나안 라인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지 않을까 싶은데 장외 설전도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그만큼 앞에 그 이른바 3강 외에 2중, 3약 이렇게 크게 분석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이긴다 안 후보나 나 후보 중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만큼의 어떤 치열한 접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TK를 두 분 다 찾은 걸 보면은 아마 그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보는 사람이 좀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그 선을 약간 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요. 어쨌든 크게 가서 강물이 따로 흐르지만 끝에 가서 바다에서는 만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각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개혁을 삭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한 표라도 얻어야 되니까. 다만 이런 것이 내일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7시에 뚜껑이 열리고 거기에서 네 분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누구든 간에 서로 밀어주는 그런 어떤 심사협정 저는 오히려 거기에 방점을 넣어두고 싶습니다. 마지막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최진영 변호사님이나 국민힘 그리고 보수층 지지층의 성향인 사람들 묻고 싶어요. 안철수 나경원 두 중에 어느 쪽이 2차 경선에 올라가는 것이 더 조기 대선에 더 유리합니까? 아니 지금 보수 진영 가지고 똘똘 뭉쳤잖아요. 어차피 묻힐 거고. 그럼 외연 확장이라든지 중도 확장 있는 후보가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볼 것도.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뭐 탄핵에 반대한 후보는 더 필패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뭐 저는 대단히 일리 있다고 보고 지금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불리하자는. 그다음에 지지층 보수 지지층만 남아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조금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중도 확장성, 외연 확장성 있는 후보를 사실은 2차, 3차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보수나 국민힘을 사랑한다면 우리 최민희 변호사님도 사실은 어느 쪽이 더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표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이기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은 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후보님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번 룰을 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100%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 그뿐만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이 정도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중도층이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어떤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고 그 중에서 특히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많은 곳이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당원이란 집토끼와 함께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산토끼에 가까운 집토끼 이분들을 잡으려고 같이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면적 스펙트럼을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님이 살짝 유리한 것 아닌가. 다만 저도 어떤 완전히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님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김문수 후보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홍준표 후보님이 있다 보니까 그 표가 나뉘는 반면에 탄핵을 사실상 찬성하는 그쪽은 그 한동훈 후보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안철수 후보 두 분이 사실상 과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오른쪽에 있는 표는 조금 안철수 후보가 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약간 중도 왼쪽에 있는 부분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포션이 어느 게 더 많을지 지금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근데 그거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것 또한 국민들의 뜻인 것이고 결국 많은 분들이 이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이유를 듣고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도 국민들의 상당한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2대2냐 3대1이냐 이건 상당히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3명이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계엄을 옹호하는 후보가 3명이다라는 이미지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내란당이라든지 계엄 옹호당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직면할 텐데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컨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본회의에 회의 토의도 결의도 거치지 않고 내란 부분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이란 걸 빼버렸다고 하면 나는 그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경선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1차, 2차, 3차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크린이 되고 최종 후보는 누가 될지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것은 탄핵은 잘못됐다 해서 이미 건너가야 되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또한 국민의힘을 뿐만 아니고 중도층까지 있는 표심을 나름대로 공략하기 하는 방법인 것이고, 지금 이번에 대선뿐만 아니고 차기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속에서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오히려 그것이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뭐 말씀하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린다면, 당연히 중도 성향이, 중립적인 성향, 강한 후보, 외연 확장성 있는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경선 2차, 3차에 올라가는 것이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 대목에서 이제 당심도, 당원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당원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풀이 우리말이 똘똘 뭉쳐서 한번 이재명에게 쓴맛을 보여주자, 당장, 이런 차원의 단기적인 분노 차원에서라면 나경원 후보를 찍겠죠. 그러나 조금 더 멀리 생각해서 우리가 대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 잘만 하면, 잘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조그만의 가능성 좀 더 두고자 한다면 당연히 중립적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최재형 원장께서는 당원들도 생각할 거라고 가능성은 누가 더 높다고 보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가능성은 안철수 후보랑 나경원 후보랑? 그러니까 그걸 저보고 찌그란 얘기하고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저는 오늘 현재까지 당원들도 고민 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안철수는 좀 더 될 가능성이 높고, 돼야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에 당연히 더 플러스 효과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이미 강한 어떤 보수 성향이 강한 후보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이 보수성이 낫다고 보고, 우리 최진영 변호사도 마음속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2대2가 되느냐, 3대1이 되느냐, 내일 저녁 7시면은 또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니까요. 다른 이야기로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또 SNS에 한 장 올라왔죠.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19일 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면서 20일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김계리 문구도 변호사가 이렇게 같이 있고,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고, 배희철 변호사까지. 세 분이 한 자리에서 찍었나요, 사진을? 그렇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의 그 식탁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저에 오신 다음에 최초로 공개되는, 어떻게 보면은 저녁 식사 모임이다. 그리고 그것도 기존에 있던 정치인이 아니고 그 2030 내지는 젊은 어떤 청년 세대들, 여성 변호사 한 분, 또 남성 변호사 한 분, 이런 식으로 그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거 사저 정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모임 있기 직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 배우철 변호사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윤 어겐 정당을 만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언론 브리핑 방을 만들었고, 실제로 그 한 4시간 뒤에 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심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김계리 변호사나 그 배우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에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형사적인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적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저 또한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에 있던 그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통해서 간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 저는 사실은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저 사진을 올릴 때도 윤 전 대통령이 허락을 해서 올렸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저는 이 시점에서 저런 사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탈리티, 심리 상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거기다가 그 허락을 받아서 올린 김계리 변호사죠. 이름 올린 게 윤버지라고 했는데, 윤석열 아버지.
저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차 싶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진을 올릴 수 있냐. 저 사진을 보고 분노를 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질타를 해야 될 사람은 진보도 중도도 아니고 보수 쪽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제발 하지 마십시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제안, 권유를 질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신당 말씀하셨는데 저는 애당초 신당할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인단이 몰래 신당을 구상을 하다가 그걸 알고 뒤늦게 신당하지 마. 윤석열 전 대통령 하니까 몇 시간 만에 신당이 없던 걸로 한다?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저는 그냥 신당 이벤트 메이킹 쇼라고 보는 거죠. 윤심이 내가 맘만 먹으면 여차하면 신당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자기 어떤 몸집 불리기 쇼라고 보는 거죠. 솔직히 곰이 말이죠. 곰이 이렇게 위기에 부딪히거나 부상을 당하면 벌떡 일어섭니다.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한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본인의 어떤 힘, 영향력을 크게 보이려고 아마 저런 사진을 한 모양인데 저건요. 정말 제가 확신컨대 국민힘이나 보수진영에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훨씬 득보다 실이 많은 정말 아주 민망한 사진입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런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변호사 두 사람이 신당을 한번 해보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메시지를 내고 간섭을 할 거로 보세요?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맥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상황 인식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언질이 있었다. 뭐 대신 약간 정치 출사표 같은 거를 좀 내달라고 부탁한 그런 느낌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좀 동의를 하시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도 이렇게 그 다른 얘기 사람들에 대해서 평할 만큼 지금 한 가지는 아니실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도 지금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한 것은 그 청년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 특히 이제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이른바 국민 변호인단, 그 가입자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 저 또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윤곽근 변호사님들도 그 지근거리에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명확하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 민주당이나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반대쪽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갈라치기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재희 전략을 해서 사실상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신당 논의는 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이 더 그 수면으로 올라오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신당 논의 자체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하라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취지에 휘말리지 않게 위해서라도 지금 배의철 변호사님이라 이런 젊은 변호사님들은 좀 자중하면서 현재의 국민의힘에 좀 힘을 보태는 그런 전략,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방금 했던 저 이야기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구나 라는 한탄,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신당설 저건 코미디다, 이것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너무나 뻔한 당연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최근 들어 1년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히 이 탄핵된 이후의 행동, 발언들을 보면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힘이나 보수 진영 미래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본인의 사법 리스크, 당장 다가올지 모르는 본인의 안위, 입장, 입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좀 이 중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렇게 자꾸 보수 진영 국민의힘의 표를
뚝뚝뚝 떨어뜨리는 깎아먹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건지 저는 진짜 납득할 수 없죠. 예. 자, 이렇게 이제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하나의 변수라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인데요. 네. 출마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선 출마를 물으니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으니까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간단한 영어라서 첫 번째는 no comment, 두 번째는 not yet. not yet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의중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른바 전략적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전략적으로 지금 내가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협상력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와 1대1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2 회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기재부와 또 그 장관이 2명이 갖고 지금 미국에도 그 카운터파트가 만나서 지금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짊어질 수 있는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뒤에 든든하게 그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정치적인 모선을 하지 않고 나는 이 관리형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말빨이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입장은 현재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기 위한 그 카드로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지세가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간다 하더라도 지지세가 약하고 앞으로 경선을 통해서 1차, 2차를 해서 지지세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버금가는 정도로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구원투수 등반 이런 부분도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국민들이 끌어오는 국민의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는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모호성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YTN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정치인 다 됐네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저는 한덕수 출마설에 100으로 본다면 저는 윤심이 80%, 그다음에 한심이 저는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덕수 쪽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어려울 때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지율도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나오시는 게 저를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등을 떠밀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한덕수는 계속 그걸 사양해서 본인이 정치인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라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지지율도 높이 나오니까 이러다 잘하면 나도 혹시 대통령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덕수의 생각, 한심.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는 이제 노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게 발대기로 이제 작동을 해서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오는데 전략적 모호성은 남북 관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루속히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한덕수 대행이 막상 정치 나오면 그동안 쌓아놓던 탑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장 내부 총질이 시작됩니다. 아니 친윤의 대표주자인 나경원이 뭘 하겠습니까? 한덕수 당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 독한 입에 홍준표 전 시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제히 포화가 시작될 겁니다. 막상 한덕수 출마하면 거기다 중도 도망갈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출마할까 말까 표명 보이다가 저는 결국은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고 다만 그렇더라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라도 윤심이 등에 업고 국민힘을 돕는데 그 역할은 그건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능성은 적지만 결국에는 도울 것이다. 할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전히 좀 남아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수 좀 짚어봤고요. 주말 동안 있었던 이 민주당 순회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주말 전 충청권 그리고 주말 동안의 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이 89.56% 거의 90%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9대 0이라고 또 신조어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이건 푸틴보다 더 강한 어떤 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댓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이재명이 뭐
김정은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상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경선이 뭡니까? 서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경쟁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실상 후보도 없는 그런 산무 경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입증되는데 사실 그 충청도에서 할 때도 90% 안 넘은 것이 신기하다 했었는데 이게 그 영남으로 갔더니만 어떻게 보면은 김경수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 아닙니까? 경남지사까지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젠 정말 90%를 넘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정권 교체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집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이런 식으로 일극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뿐만이 아니라 김동연 후보도 특정 후보가 독주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직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저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높은 지지율, 5대명, 뭐 8대명, 9대명 뭐 해도 뭐 하나도 솔직히 놀랍지 않습니다. 어차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결과로 나올 거를 이미 이 비명 행사 당시부터 예견했고 많은 또 이재명 대표 비판해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 방송에서 수없이 이재명 대표 그런 일인 독주 체제 이런 걸 강력히 비판해 왔죠, 오랫동안. 그러나 이미 충분히 예상된 거, 뭐 경선에 예상된 거고,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표를 어거지로 독주한 건 아니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표를 주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리는 없죠. 다만 표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80% 90% 이거 뭐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정도로 높은 이유는 저는 반윤 계엄에 대한 심판 의지 사실 전혀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에 대한 강력한 어떤 심판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저는 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이재명의 어떤 경선에서는 어차피 경선도 마지막까지 뭐 8대면 9대면까지 충분히 예상되는 거지만 이후 그야말로 이제 국민을 같은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이후의 행보를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나왔었죠? 네, 여기서도 뭐 경선 독주 효과인지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습니다. 차기 네.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요. 그래프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2%, 그리고 이제 그 뒤를 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나경원 4.0, 안철수 3.7, 이준석 3.5 이런 순위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경선 절차를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했기 때문에 선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그 우리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비상기업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중도 표심도 일부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이와 같은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 견인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지 어떤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감동 있는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단합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빅텐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부분이 또 같이 합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치 예전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막판 뒤집는 이런 드라마틱한 모습을 국민들은 또 보기를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 그것은 더 이상 잘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생력을 키우고 그리고 자생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국민들 앞에 읍소하면서 좀 더 큰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새로운 전략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외람된 말씀인데요. 일찌감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은 점점 갈수록 더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 조사의 수치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일찍이 저희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예상했었습니다. 말씀드렸고 왜냐? 국민의힘이 보수정이 살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엄 부분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그다음에 여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주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면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은 정반대로 달려갔거든요. 계속 어떻게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엄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여전히 왕성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사진 올리고 그다음에 대권 주자들이 계속 지금 탄핵 문제 있다라고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슈를 내밀어 던지고 그 주자들이 또 계엄을 옹호했던 주자들이 거의 1, 2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 경선에서 거의 내분이 치열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 후보이고 누구에게 대권 주자에게 표를 지지를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지지율은 저렇게 높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이 되면 어차피 양극단 정치 속에서 격차는 줄어들 겁니다. 상당히 줄어들 예. 겁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대국민에 대한 석고대죄 사과 이 두 가지가 없는 한은 저는 국민의 미래, 보수 미래는 정말 찾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이제 4명으로 추려지면 그 다음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3자 대결한 거 한번 네. 볼까요? 가상으로 3자 대결이 있었죠? 네, 대선 3자 가상 대결 결과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 54%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5, 6%대, 네. 김문수 23.6, 한동훈이 16.2, 홍준표 20.5.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자 가상 대결에서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특히 두 분만 떼놓고 그 김문수, 한동훈 두 분만 그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은 그 탄핵을 반대하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댓글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은 이재명을 찍는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강성 윤석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토적인 심리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가면은 일정 부분 바뀌겠습니다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아직 있다는 것이 이 16.2% 한동훈 후보의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리틀 친윤이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후광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민심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20% 가까이 이상 차이 나는 이 시점 이런 어떤 그 갭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별 변화 없이 여론조사를 하면요. 양자 대결은 3자든 4자, 4파든 간에 무조건 거의 이재명 대표 절반 이상, 과반 이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윤석열 심판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만 빅텐트를 잘 만든다면 그거는 해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이른바 반명 빅텐트는 필패 카드입니다. 그건 절대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 어떤 이 무해한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오히려 반명 빅텐트가 아니라 반윤 중도 빅텐트를 만들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는데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 보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절대로 윤석열은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 만들어서 안 되는데 하다가 저는 대선 끝내 6월 3일이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정말 정치를 바짝 차리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시를 해야죠. 그 부분을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이재명을 쳐서 우리가 이긴 줄 있어 이런 극단적인 사고 냉철한 냉전적 그런 선거 전략 그건 빨리 포기를 해야 된다. 네, 43일 남은 대선 전국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저도 ENTJ입니다. ENTJ는 입으로 이렇게 맞추신 건 아니죠? 검사 제대로 하신 거죠? 예. 저는 ENFJ입니다. 실용에서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이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 이재명과 완전 100%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은 저는 100점 100승이다. 다들 이재명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재명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을 얘기해서 뭐합니까, 국내에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초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후보 중에서 누구 백악관 가서 담판해 보신 분 계신가요? 70%의 중산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하겠습니다. 부총리급으로 미래 전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님, 혹시 이 가운데 이 사람은 미래전략 부총리로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생각되는 사람 없습니까? 나경원.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데 총리하라 그러시는데 조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흥분되시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율 91.10%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침 7시 반에 선종을 했습니다. 국내 종교계도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포즈를 취한 우리 천주교 신자들 모습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대회 상징인 나무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각별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우리 종교계에서도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교황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을 줬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몸소 실천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소탈한 면모들과 이제 군중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많이 보이셨습니다. 7대 종교 지도자들도 교황과 우리나라의 인연을 되새기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만남 등 한국 사회에 큰 위로를 전한 교황의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행보가 지금도 우리 국민 기억 속에 살아있다면서 일생 동안 실천한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본받아 종교 간 화합과 인류의 보편적 사랑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래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분향소는 명동 성당에 마련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년이 넘는 재임 기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도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동성애와 관련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잘못됐다 판단되면 사과를 망설이지 않는 등 진정한 가톨릭 정신을 또 보여줬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마지막 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다리던 한 여성이 교황 손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교황이 여성의 손등을 2번 내려치고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고 논란이 되자 교황은 다음 날 사과했습니다. L'amore ci fa paziente.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 Anche io.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잇따라 논란을 낳았습니다. 2023년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해 일부 국가에서 반발을 불렀는데 교황청은 이 결정이 동성애 지지가 아니고 이성 커플의 혼인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주교들과 비공개 모임에선 남성 동성애를 경멸적으로 일컫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알려져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협상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우크라이나가 자국 교황 대사를 초치해 외교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Quella parola negoziare è una parola coraggiosa. Quando tu vedi che sei sconfitto, che la cosa non va, avere il coraggio di negoziare. 다만 논란 속에서도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사과를 망설이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임했던 교황의 정신은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함에 따라 교황청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조만간 콘클라베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2013년 이후 12년 만에 뽑는 새 교황. 교황이 어떤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지 김잔디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황이 선종한 뒤 9일간 추모 기간이 지나면 교황 선출회의, 콘클라베가 소집됩니다. 첫 교황인 베드로 이후 267번째 후계자를 뽑기 위한 콘클라베는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구체적 일정이 정해집니다. 교황령에 따르면 교황직이 공석이 된 뒤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교황 선거를 개시해야 합니다. 콘클라베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 80살 미만 추기경 120명 이상, 최대 14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벽화 최후의 심판이 그려진 제단 앞에서 진행되는데 후보자는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황 선출 투표는 첫날은 한 차례, 둘째 날부터는 오전과 오후 2차례씩 매일 4번의 투표를 하게 되고 추기경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콘클라베는 2013년 3월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5차례 투표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열쇠로 잠근다는 뜻의 라틴어 콘클라베는 철저한 비공개 회의로 매번 회의를 끝낼 때마다 투표용지를 불태웁니다. 이때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을 통해 검은 연기를 피우면 교황 선출에 실패했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나오면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신호입니다. 교황으로 선출되면 당선자는 본인이 사용할 이름을 명명하고 추기경단의 복종 맹세를 거쳐 즉위하게 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국내 1, 2위 철강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례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했습니다. 대표 수출 품목 10개 가운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 9개 품목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승용차는 6.5%, 철강 제품은 8.7% 뚝 떨어졌습니다.
양대 수출 시장 가운데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4.3%나 줄며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으로 수출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기업들은 4월 첫 번째 관세 부과 달에는 좀 수출을 피하려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은 앞당기거나 아니면 조금은 뒤로 미루는 그런 영향이 좀 일부 나타난 것 같고요. 관세 영향에 따라서 미국 내 수입 업체도 좀 수입을 조금 줄인 영향도. 이런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철강업계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례적으로 맞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한 제철소에 포스코가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철소 투자금 58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하는 현대제철과 미국의 관세를 피해 북미 생산 거점을 마련해야 하는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던 철강업계 거인들마저 동업에 나서는 등 기업들은 높은 관세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오는 24일 밤에 개최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거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정부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된 경제안보 전략 TF회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각으로 오전 8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리는데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참석합니다.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 대행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 건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 균형과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단계가 아닌 서로의 요구 사항을 탐색하기 위한 협의에 방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 대행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대미 협의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인접국인 우리나라를 통해서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미 우회 수출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관세청이 전방의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형 창고입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둔 매트리스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서류는 국산으로 돼 있지만 내용물은 압축된 형태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산입니다. 업자들은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하고 있는 1,70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산 매트리스는 120만 개, 74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미국이 해킹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 영상 장비 수입을 막자 중국산 CCTV를 부분품 형태로 수입한 뒤 조립만 하고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국산 둔과 우회 수출 건수는 모두 10건. 이 가운데 40%, 4건이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로 금액 비중은 60%가 넘었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만 해도 벌써 3건, 28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 같은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관들과도 협력해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 차명법인 명의를 활용해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보낸 사례도 적발됐는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대중 반도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불법 우회로로 지복되지 않으려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최근 공군 항공기가 비행 도중 기관총 등을 떨어뜨린 것은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건데 오폭 사고 이후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있는 사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공군 경공격기 KA-1이 야간 비행훈련 중에 기관총과 연료 탱크를 떨어뜨린 사고 이후 공군이 사흘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실수로 2.4km 고도에서 비상 투하 버튼을 눌렀다며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종사가 히터 바람 세기를 조절하다가 바로 위에 있는 형태가 유사한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조작했다는 겁니다. 비상 투하란 항공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 탱크와 외부 장착물을 떨어뜨리는 절차입니다.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히터 바람에 시야가 불편해지면서 송풍구를 조절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로 위에 그 투하 버튼이 있고 송풍구는 지름이 약 3.3cm 정도, 그리고 비상 투하 버튼은 약 3.5cm 정도 이제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형태고. 당시 기관총과 연료 탱크가 떨어진 위치는 험준한 경사가 있는 산악 지역으로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기관총과 실탄이 들어간 기총포드, 연료 탱크 무게가 합해서 최소 290kg 수준인 만큼 민가로 떨어졌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87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이 있고 비슷한 기종도 7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안전분야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를 상대로 문책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폭에 이어 기관총과 연료통 실수 낙하까지 연이은 사고에 휩싸인 공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TF를 열어 비행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역 부근에서 도로 땅꺼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 배관 파열로 땅꺼짐이 생긴 걸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단수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도로를 일부 통제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 현장 관계자, 감리사 등 모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과 상부도로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제출받은 CCTV와 설계도 등 자료와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3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국제 마약 조직이 연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운반 대가로 한 명당 최대 1억 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 중국, 일본 주변 해역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려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화물선의 연료 탱크 옆 공간에서 발견된 코카인 추정 물질. 모두 2톤 1조 원어치로 국내 단일 마약 적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카인 생산지는 중남미 국가. 이들은 지난 2월 페루 해상에서 보트에 실려있던 코카인을 화물선으로 옮긴 뒤 충남 당진과 중국을 거쳐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인근 해역이나 공해 등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에 넘겨 동남아 등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국제마약조직은 모바일 메신저로 일부 선원에게 운반 지시를 내렸고 선원들은 한 명당 최대 1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달 계획은 번번이 기상 악화 등으로 무산됐고 그대로 옥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후 옥계항을 출항한 뒤에 다시 접선하려 했지만 정박 중 해경과 관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해경과 관세청으로 이루어진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트가 이제 접선을 합니다. 일단 승선원들이 먼저 올라오고 보트에서 실린 마약을 그냥 로프레가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미국이 국경 봉쇄를 강화하면서 용로 대신 해상을 통한 마약 운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육로 국경을 이제 좀 봉쇄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니까 해상 쪽을 더 선호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필리핀 국적 선장과 선원 등 20명 가운데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페루와 충남 당진 등에서 내린 공범 선원 4명과 국제마약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미국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게 아니라며 재차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계엄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계엄이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한다면 집권 계획과 실현을 위해서 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을 5월 12일로 잡았습니다. 3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또 월 3, 4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검찰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함께 12월까지의 기일을 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인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사저 정치가 시작됐다고 반발하며 재구속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부적절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김대리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촬영한 건데 자리에는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배희철 변호사도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차분하고 강해지라는 당부를 전한 거로 알려졌는데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 취소된 지 사흘 만에 이 같은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과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 뜻을 나타냈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애국심은 이재명 대표 같은 위험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절실함.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각각 적절치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신당 창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용산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연락이 용산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홍준표 대선입니다. 윤석열 대선이 아니고. 민주당은 우려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파면 뒤에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황당하다며 재판부에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직권 재구속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누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정치 재기를 꿈꾸게 만들었습니까?
1차적 책임은 구속을 취소시킨 재판부에 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창당 기자회견이 보류되며 논란이 더 확산하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중반부에 접어들며 후보들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 문제는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를 둘러싼 양당의 설전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경선 토론회를 두고 한심하다고 깎아내렸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일당 독재냐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엔 비전도 정책도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장난이냐고 비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자신들이 공천했던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임에도 사과는커녕 다른 당 후보 흠집내기와 유치한 인신공격이 난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 모독이라며 이제라도 후보를 걷어들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반 이재명 공세에만 집중하는 꼴이 영락없는 국힘의 자폭 부대들입니다. 내란 몸통 정당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90%에 육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 순회 경선 득표율을 고리로 독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3년간 비이재명계는 쫓겨나고 이견은 죄악 취급을 받는 당 구조 속에서 이 후보가 자신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단 겁니다.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입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질 거라면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말고 신속히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래 선거법은 12개월 안에 재판 끝나게 돼 있는데 이미 30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빨리 하는 것이 맞다. 경선 레이스부터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거대 양당. 본선 대결도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후임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김 대행은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며 지금의 7인 체제에서 가능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습니다. 임명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김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뒤를 잇게 된 겁니다.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 대행은 지난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아픈 가족사를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전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재판관 가운데 변론 도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 대행은 지금의 7인 체제 헌재를 이끌며 당분간 재판관 이견이 없는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은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해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의 권한대행 체제도 오는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43명을 입건해 95명을 구속 상태로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폭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1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비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4년 만에 선발 투수 7연승의 팀 타이 기록을 세웠었죠. 네, 게다가 불펜진까지 포함해 강속구 투수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일요일 폰세가 NC 타자들을 철저하게 농락합니다. 7회까지 3진 13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4사구도 없었고 안타는 1개만 맞았습니다. 2경기 연속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행진입니다. 토요일 문동주는 역시 NC를 상대로 5회까지 2점만 내주고 2경기 연속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기록한 팀 최다 선발 7연승 가운데 두 선수가 2승씩을 책임졌습니다. 연승 기간 중엔 폰세의 불펜 코칭이 화제가 됐습니다. He wants to continue to have success and to do better. And I'll just give him every knowledge and piece of knowledge that I have that I can. And if that's what he wants to do, and then he's more than welcome to follow me, and I'll give him everything that I can. 두 선수 외에도 한화는 선발 와이스와 불펜의 핵심 정우주, 마무리 김서현까지 강속구 맛집으로 통합니다. 올 시즌 가장 빠른 공을 던진 투수 5명 가운데 4명, 10명 가운데 8명이 독수리 군단입니다. 강력한 속구에 점차 제구까지 더해지면서 한화가 쉽게 공략하기 힘든 마운드를 쌓은 겁니다. 공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시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공을 믿고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성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주중 롯데와 만납니다. 10경기에서 8승 2패로 한화의 버금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롯데와의 3연전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남자 프로농구가 4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지만 매경기 쏟아져 나오는 어이없는 오심에 팬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특정 팀을 밀어주는 듯한 편파 판정에 기본적인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한 오심까지 프로스포츠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KT 카굴랑안이 가스공사 벨랑겔의 수비에 막혀 놓친 공이 하프라인을 넘어간 장면. 벨랑겔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을 잡아 역습을 펼치려는 순간 심판 휘슬이 울립니다. 카굴랑안이 공을 잡지 않아 아직 백코트 바이올레이션도 아니었고 벨랑겔의 파울도 아니었는데 심판이 엉뚱하게 경기를 중단시킨 겁니다. 공격권이 주어졌지만 가스공사는 손쉬운 이득점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2점 차로 승부가 갈리면서 이 장면은 두고 가스공사의 쓰라린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왜 불었죠? 근데 받지 않았고 여기서 벨랑겔 선수가 바로 잡아서 득점을 올렸는데 일방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한 심판의 오심은 거의 매경기 나왔습니다. 2차전에서는 KT가 8초가 넘도록 하프라인을 넘어서지 않았는데도 휘슬을 불지 않는 치명적 오심을 남겼고 가스공사 마티앙이 부상까지 당하는 거센 파울을 당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유파울을 취소하는 등 석연찮은 판정이 줄을 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L 27년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서 감독들이 이틀 동안 연이어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KBL 유재학 경기본부장은 KT와 가스공사의 5차전에서 나온 오심을 인정하면서 해당 심판에 잔여 경기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이없는 오심과 KBL의 빠른 인정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농구 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경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심판들의 경기 조작이라는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올 시즌 내내 판정 논란으로 점철된 프로농구.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라는 평가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팬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K리그 축구명가 전북의 최근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 중심엔 원조 수원맨에서 전북 구세주가 된 전진우가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콤파니와 함께 올 시즌 전북 공격을 이끄는 전진우. 김태현이 올린 크로스를 왼발로 마무리해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고 전반 막판 더욱 여유 있는 몸놀림으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리그 5호 골로 주민규에 이어 득점 공동 2위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전진우는 원래 수원 삼성의 미래로 불렸습니다. 유스팀을 거쳐 수원에서 6시즌을 보낸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이 없다가 지난해 전북으로 이적했습니다. 최근 시즌 7경기에서 7골을 만들어낼 정도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마음에는 그냥 매 경기 하나씩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드필더 중요성이 큰 현대 축구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많이 보면서 그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많이 좀 보고 경기장이랑 훈련장에서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3위로 튀어오른 전북 상승세의 중심에 바로 전진우가 있습니다. 이런 활약이라면 하반기 국가대표팀 승선도 노려볼 만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골잡이 주민규 선수가 올 시즌 첫 이달의 선수상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월과 3월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로 주민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규는 울산으로 이적한 2023년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올해 대전으로 이적하고 두 번째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김시우가 PGA 투어에서 2년 만에 우승에 바짝 다가섰지만 최종 라운드의 부담을 덜어내지 못하고 시즌 첫 탑 10에 만족했습니다. RBC 헤리티지 대회 4라운드에서 한타차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시우는 더블 보기 1개와 보기 3개, 버디 2개로 3오버파를 쳐 최종 합계 12언더파로 공동 8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흘 동안 잘 맞던 아이언샷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퍼트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여자 프로배구 페네르바체 구단이 김연경을 위한 은퇴 행사를 열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바키프 방크와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을 앞두고 김연경에게 등번호 10이 박힌 유니폼 등을 선물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결정한 김연경은 지난 2011년부터 17년까지 페네르바체에서 뛰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제주도의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17도, 대구가 14도, 부산은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과 비교해서 큰 차이 없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과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